김병준 씨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다. 어린 시절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들에게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주며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은 가난했고 그 때문에 병준 씨는 학교 생활에서도 늘 조심해야 했다. 그의 아버지는 검소한 삶을 추구했지만 술과 폭력에는 관대한 사람이었다. 병준 씨는 특별히 마르고 연약한 체질로 형제들보다 더 자주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구타를 당했다. 학교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날에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어느 날 밤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불만을 토로하던 그는 점점 목소리를 높여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더니 어머니를 밀치고 주방 의자를 던져 집 안구석구석에 파편을 흩뿌렸다. 어린 병준은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지키려 애썼지만 아버지의 것엔 힘 앞에서 여러 번 쓰러졌다. 아버지의 폭력은 술에 취했을 때뿐만이 아니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면 그 불안감과 분노는 폭력으로 표출되곤 했다. 병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학용품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던 날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 같은 아이가 왜 돈을 쓰려 드느냐며 차갑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병준은 그날 아버지의 눈빛에 애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표정이 평생 잊히지 않았다. 그는 돈을 쓰고 나서 병준 씨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그때 병준 씨는 얼굴에 쏘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에게 아버지의 이런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언제 아버지가 다시 화를 낼지, 언제 손을 쓸지 모르면서 늘 두려웠다. 아버지는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싫어했다. 그는 항상 돈을 아껴서 가족의 생필품을 줄여서 돈을 아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술을 마실 때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주기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어머니도 이 폭력에 무방비로 떨며 두려움에 떨었다. 병준 씨는 어머니와 함께 방에 숨어서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며 매일을 견뎌냈다. 아버지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병준 씨를 심하게 욕하고 비난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병준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아버지는 학비를 받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병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항상 돈을 저축하고 조심하며 자라야 했다. 아버지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준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병준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키웠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모든 기억은 상처였고 병준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스스로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자녀에게는 헌신적이지만 아버지처럼 폭력적이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병준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아버지의 학대를 참을 수 없어 결국 집을 뛰쳐나왔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는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고 집에서 폭력의 족쇄에 갇혔다. 아버지가 주먹을 날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냥 움츠러들어 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다시 취해서 집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병준이 어머니와 함께 방에 숨었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분노에 가득 찬 아버지는 그를 벽에 밀어붙이고 소리쳤다. 남자라면 돈이나 벌어라. 도구가 뭐야?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밀어냈다. 그 순간 병준은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그는 집을 떠나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날 밤 병준은 아무도 모르게 받은 벌과 보급품을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모두 잠든 사이에 그는 조용히 집을 나갔다. 문을 닫으며 그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버지의 폭력에 갇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이끌었다. 병준은 계획 없이 집을 나와 도시로 향했다. 남은 건 약간의 돈과 우유뿐이었지만 그는 어디든 여기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거리에서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맞고 억압받던 아이였다. 그는 떠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기로 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따뜻함과 애정이었고 나오자마자 배운 것은 신발 만드는 기술이었다. 그의 첫 직장은 신발 제조 회사였다. 5년 동안 기술을 배우고 독립했고 사업이 잘 되어서 자신의 가게를 열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심지어 직접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고 30세라는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었다.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해서 30대 초반에 아들 둘을 두었다. 연이어 태어난 아들들은 어렸을 때는 착하고 예뻤다. 그는 자신이 잘하고 경험한 것들을 자식들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자라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능력이 있는 한 아낌없이 키우고 싶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삶이 점차 나아지면서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줄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그들을 아주 관대하게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갖게 되었다. 그는 주저없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장난감부터 학비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었다. 한수와 도야, 공부만 하면 아빠가 도와줄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사줄게.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무엇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 말해. 처음에는 아내가 힘들었지만 그는 그녀를 설득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 후회는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지금은 가능한 한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몰랐다. 책이 필요하면 부탁할 수 있고, 컴퓨터가 필요하면 살 수 있고, 유학을 보낼 수 있다면 보내고 싶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차 그의 말을 이해했고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꿈꿨던 대로 그의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들은 큰 집에서 살았고 각 방은 개별적으로 살았고 각 방은 최고의 가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학용품을 사주었고 그의 자녀들은 그의 사업에서 후한 지원을 받아 학교에 다녔다. 그의 아내는 점차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의 처가집은 매우 가난했다. 포도 삼키기 힘들다는 속담과 똑같았다. 그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집에서 장녀였던 그의 아내가 간신히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에야 가족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가 그와 결혼했을 때에도 처가집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 결혼 전에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병준 씨,
내가 결혼하면 우리 집은 엄지손가락을 빨 것이다. 결혼한 뒤에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좀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이 굶어 죽고 학교에 못 갈 것이다. 부끄럽지만 부탁할 게 있다. 아버지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생활비를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가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사업이 잘 되어 많은 돈을 벌자 아내는 점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집을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공부 잘할 수 있는 동네의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해요. 허락해 주시면 집을 보러 갈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볼만한 집이 보이면 말해. 그럼 내가 가서 볼게. 아내가 말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집을 보러 왔어. 부잣집 동네 한가운데에 있었어. 사실 좀 놀랐어. 돈은 많았지만 그렇게 큰 집에서 살 생각은 한 번도 없었거든. 하지만 아내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설득해서 결국 50평짜리 집을 계약하고 차까지 샀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아내가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원래는 시장에서 사온 옷만 입었는데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낮에는 마사지 받고 미용실에 다니느라 바빴어. 일주일에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매일 아이들과 외식하는 듯 했어. 집에 돌아오면 먹을 게 없고 아이들 간식만 먹었어. 그는 공장 일로 바빠서 저녁으로 김밥 한 줄을 자주 먹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괜찮아. 그냥. 자.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는 잠깐 슬펐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장남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 후로는 공장에서 제대로 밥을 먹으려고 노력했다. 장사가 잘 돼서 집에 주는 돈이 늘었다. 가끔 일찍 퇴근하는 날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아이들은 별로였다. 야, 아빠 왔어. 한수랑 한도 얼굴 좀 보자. 그는 아이들을 불러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 싸구려 아이스크림은 맛이 없잖아. 라고 말했다. 아들들은 간신히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 명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도 일찍 집에 들어오면 불만스러워하며 집에서 만든 밥을 준비하기 힘들다고 투덜거렸다. 그는 차가운 밥과 냄비 바닥에 남은 찌개로 자신을 위로해야 했다. 그는 반찬을 제대로 먹고 싶었지만 냉장고에는 오래된 음식만 있었다. 젓가락을 넣을 자리는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그는 한 달 동안에 생활비가 많았다. 내가 주었지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미안했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냥 내버려 두었다. 특히 자식들에 대해 미안한 일이 많았다. 그러나 때때로 어른들이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말했다. 아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사줄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뭐가 없어. 또 뭐가 필요해. 네가 가진 것을 들어보자. 좋아. 듣고 너에게 줄지 말지 결정해 볼게.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야, 네가 나에게 사줘.
아들이 먼저 말할 때마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그에게 게임을 하나 더 사달라고 했다. 왜 형제들은 그것을 나눠 갖지 않는가? 그는 그것조차 원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니? 시간 있을 때 하고 싶어. 우리가 할 거면 각자 하나씩 하는 게 낫겠다고 대답했다. 둘째 아들도 불평했다. 아빠, 맞아. 얼마나 때렸는지 알아? 항상 집에 있는 걸 먼저 쓴다고 하잖아. 형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왜 형 같은 아들을 낳아서 나를 괴롭혔어? 이 녀석이 다 말했어. 왜 형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해?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때리는 게 뭐가 문제야? 동생은 감히 형에게 말을 걸었지만 동생은 형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 형이 뭐 잘하냐? 중학생인데 나보다 공부 못하잖아. 그는 두 아들이 싸우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형제 사이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가난할 때 형들이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려고 했던 기억과는 많이 달랐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요즘은 아이들이 다 그런 법이니까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능력이 생겨서 뭐든 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줬다. 알았어. 너희들 각자 하나씩 스킬 사줬으니까 싸우지 말고 아빠 앞에서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지 마. 그럴 때마다 아빠는 힘을 잃는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걸 얻으면 다시 무관심해졌다. 그는 그저 그렇게 계속해 나갔고 그러다가 인생에서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사업은 경기가 악화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갭산의 외국 신발에 자리를 잃었고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업은 수고해서 쌓은 탑처럼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공장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고생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는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여보, 공장을 닫으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그냥 하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는 답답해하며 말했다. 사업을 하면서 당신에게 후회스러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돈을 빌리라고 했어요.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결심했다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잖아요. 그만둘 이유가 있어요. 제 공장은 피와 땀과 눈물로 지었어요. 유지할 수만 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답산. 국산 신발은 외국산에 밀려서 자리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준 것과 같은 생활비만 주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게 해. 내가 뭘 하길 바라. 솔직하게 말해.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쉬어야 한다는 거야. 계획 없이 공장을 닫으면 어떡해? 그는 아내의 말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내 말 알겠지? 위로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진짜 상황이야. 지출을 줄이고 집값을 줄이면 버틸 수 있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 상황에 맞게 사는 법을 알아야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아내가 불평했다. 지금 당장 지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거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어쨌든 뭔가 해결해. 가고 싶지 않아. 죽어도 여기 있을 거야. 그는 짜증스럽게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신혼 때 원룸에서 시작했다는 걸 벌써 잊었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 예전처럼 생활비를 줄 수는 없어. 이건 비상사태야.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 화가 난 것이 아니었지만 아내의 태도가 그를 깊이 상처 입혔다. 그는 궁지에 몰려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리공장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지인의 추천을 받고 뛰어들었다. 하지만 새로 인수한 유리공장은 매우 가난했고 그에게 팔아준 사람이 그 가치를 부풀려 놓았다. 그에게 재력이 있었다면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보았을 텐데 당시 그는 참을성이 없었고 그의 눈은 마치 씨앗과 같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다지 분별력이 없었다. 결국 그는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공장을 어리석게 인수했다. 단 한 명의 고객도 없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했지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공장을 철거하고 창고를 짓고 임대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철거 비용은 적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공장은 방치되었고 돈을 구할 곳도 없고 대출도 계속 쌓이면서 가족의 재정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유일한 작은 위로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큰아들이 중간에 석사 학위를 포기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큰아들은 그에게 공개적으로 원망을 표했다. 이게 뭐야? 공부를 마치고 회사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다 망가졌어. 친구들이 왜 공부를 그만두냐고 물을 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하고 상황이 허락하면 다시 해봐. 너는 불쌍하지만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지 마. 아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네가 해야지. 왜 이런 짓을 했니? 너무 무모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신이야?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재주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도 취직했잖아. 어디 보자.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다. 야, 팔려가서 못 산다. 내가 사는 동네는 초라하고 집도 너무 작아서 어디 사는지 말할 수도 없어. 답답한 표정으로 상황에 맞게 사는 거라고 했다.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멍청한 놈. 자기보다 앞선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말이 없었다. 두 아들은 그저 원망만 했을 뿐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건 인정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도 그를 차갑게 대했고 그는 슬프고 힘들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다른 신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급여로 생계를 이어갔다. 급여는 적지 않았지만 가족은 예전처럼 돈을 쓸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두 아들이 모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격려했다. 한수야, 네 아빠가 네 생활비를 지불해 줄 테니 결혼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사치스럽게 돈을 쓰지 마. 하지만 아들들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는 아들들을 칭찬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불만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들의 첫 급여일이 왔다. 그는 두 아들이 넥타이나 작은 선물을 줄 것이라고 은밀히 기대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은밀히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애들 급여 날이야. 안 돼. 안 돼. 아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왜? 아이들 급여를 챙겨서 빚을 갚을 거야. 그는 놀라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아이들 급여는 의미 있는 날이야. 같이 축하하자고 한 거야.
그의 아내는 무관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 아이들 급여는 그들의 날이야. 그렇게 초라한 급여로 뭘 할 거야. 그는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를 참아내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아내의 차가운 말에 상처를 받아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즉시 반박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나왔으니 그들은 다 그래. 결혼을 위해 급여를 어떻게 저축할 거야? 너무 많은 게 아니야? 그는 불공평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무엇이 너무 많은 거야? 그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아니, 당신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돈을 받으면 정말 없는 거야. 결국 쓸 땅이나 재산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아.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오래전에 버렸을 거야. 내가 돈을 어디에 숨겼어? 이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모자라면 나가서 벌면 돼. 그의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서 돈을 벌 수 있겠어? 네 사업이 망했어. 한수와 한도 앞에서 월급 얘기도 꺼내지 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다. 남 밑에서 일해도 돼? 나도 처음부터 남 밑에서 일했어. 그리고 일부러 사업에 실패했어.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 네가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어. 왜 지금은 돈이 없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야? 그는 만족하는 법을 몰랐다. 그는 집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의 아내는 예전의 따뜻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결국 아이들의 첫 월급날,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소주 한 잔을 따르고 외로움을 달랬다. 그가 공장에 갔을 때 동료들은 다 공부를 마친 자식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만 했고 그는 씁쓸했다. 또한 그의 아내는 그를 만날 때마다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꾸중했다. 너는 정말 집안일을 아무것도 모르니? 지금 문이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없니? 그는 느리게 대답했다. 저런 철문을 고치는 건 쉽지 않아. 이 3시간 후면 누가 온다고 하잖아. 그의 아내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너무 답답해. 그의 아내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고 보험 판매직 면접을 보았다. 그는 아내가 정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 후로 그의 아내는 밤늦게까지 보험 판매를 하러 나갔지만 그녀의 화장과 옷은 점점 더 사치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공장에서 먹고 일하러 가는 동안 그의 아내는 그에게 점점 더 관심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BA, 들어가면서 일이 더 힘에 부치니 집에서도 위안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가족들은 생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아내에게 교활하게 말했다. 여보, 오늘 밤 외식할까? 아내는 다 알고 있는 듯이 대답했다. 아니, 중요한 고객과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많이 늦을 거야. 왜 갑자기 그러니? 그는 아이들 한수와 한도에게 오늘 밤 늦었니? 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예상대로 늦게 집에 올 거라고 대답했다. 그는 실망감을 억누르고 평소처럼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날 공장에서 점심으로 미역국이 나왔고 미역국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사는지,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코 한숨을 쉬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주방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지만 멈췄다. 가족들의 분노가 그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아빠,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아, 하지만 당신은 모른 척했어요. 당신이 내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그게 귀찮았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그는 마치 땅이 무너질 것처럼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큰아들이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팀장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알아요? 인생이 정말 지루해요. 죽겠어요. 아니,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당신들만 그런 줄 알아요.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얼마나 고객에게 절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내가 돈을 다 주더라도 안 돼요. 당신 아빠는 이걸 모르고 공장에 남아서 신발이나 만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다. 엄마는 아빠에게 다시 사업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무 비참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옛 친구들도 못 만나. 우리 집안이 망가졌다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 아빠, 이가 없는 호랑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하든 복권에 당첨하든. 이게 뭐야?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수긍했다. 진짜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집까지 다 잃는데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결혼하냐고. 아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괴로워해.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이 터졌다. 저녁으로 김밥 한 롤을 먹으며 수고한 것을 아내와 자식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아내와 자식들은 힘든 처지에 대해 불평만 할 뿐 그가 겪는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는 어렸을 때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었고 아내가 시댁에 생계를 부탁하면 언제나 바쳐주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돈을 조금이라도 아꼈더라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불평만 했다. 가족들이 방으로 돌아간 후 그는 화장실에 갔다. 탁자 위에는 닭뼈가 쌓여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는데 옆에 앉은 박 씨가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물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사는 게 힘들어. 왜 사는 걸까? 허무하고 모든 게 힘들어. 하지만 아내와 나는 당신은 자식을 돌보며 산다. 아들들은 다 자라서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 것이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바쁘다. 아내도 보험회사에 다니고 외출한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아내는 집이 제일 좋다고 한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뜨거운 찌개 한 그릇과 소주 한 잔을 먹는 게 아내의 기쁨이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잘못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가족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없는 것도 주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주의가 산만해져서 손을 다쳤다. 부상이 꽤 심해서 결국 그만두었다. 돈을 못 벌다 보니 아내와 자식들은 무관심해졌고 마치 자신이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다시 시도해보세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희망과 후회를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아들이 다가와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큰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손을 다쳐서 더 이상 신발을 만들 수 없어요. 당신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 저와 형이 어떻게든 사업 자금을 마련할 테니 다시 사업을 운영해 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친 후에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줄 알았기에 처음으로 기회를 제공한 데 놀랐다. 그날 오후 아들들은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다. 아버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요? 방복에 있는 유리공장 현장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그 정도의 통찰력을 키웠어요. 그는 아들들과 함께 유리공장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건 후 그는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서 있기도 힘드실 겁니다. 손을 다친 후 힘이 없어져서 큰아들이 말한 대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의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이 갑자기 쾅 닫히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수, 도야, 뭐해? 여기 있어. 그는 소리쳤지만 곧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나 꺼내줘, 아버지. 여기 있어. 그러자 밖에서 아들들이 태연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여기서 잠깐 쉬세요. 실종 신고를 할 테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실종 신고를 하는 거야. 정신이 좀 있어. 당장 문을 열어. 막내 아들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생명보험금만 받으면 되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아들들이 자신을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절망에 휩싸여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여러분, 저는 아직 살아있고 건강해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죽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죄에 대한 벌을 어떻게 받을 건가? 지금 당장 문을 열어. 하지만 큰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몸이 다쳐서 지금은 일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는 핸드폰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차에서 내리자 둘째 아들이 잠깐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던 게 떠올랐다. 그때는 의심 없이 핸드폰을 주었지만 지금은 후회했다. 아들의 대화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들의 차가 충격에 빠져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두운 창고에 버려졌다.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외딴 곳이었고 그는 움직일 수 없이 갇혔다. 창고에는 몇 가지 생필품과 기본적인 식량이 있었다. 물도 전자레인지도 없었지만 데워 먹을 수 있는 쌀포대 몇 개와 시리얼 상자는 있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지만 창고 안에는 큰 물병이 여러 개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뭐든 상관없었지만 나중에는 그 병들이 다른 용도로 쓰일 줄은 몰랐다.
그는 온몸이 불의와 원망으로 떨렸고 일어설 수도 없었다. 이런 다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원망스럽고 화가 했다. 버림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그들을 비난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점점 밀려왔다.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창고에서 꺼낸 음식을 입에 넣었다. 건조한 음식을 씹으며 얼마나 참아야 할지 모른 채 조심조심 먹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병이 대신 물병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창고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낮과 밤을 구분하며 그 속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되새겼다.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면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달려가서 날 꺼내. 여기 누군가 있어. 그는 소리쳤지만 할 수 있는 건 공기를 때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찻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는 안도하며 소리쳤다. 한순환, 지금 당장 날 꺼내. 생명보험이든 뭐든. 밖에서 닫아줄 테니 꺼내줘. 하지만 남자애들은 무관심했다. 전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타? 그럴싸한 말을 해줘. 그는 애원했다. 어떻게든 닫아줄게. 여기서 죽은 척할게. 아니, 죽어도 똑같은 돈 줄게. 제발, 꺼내줘. 하지만 둘째 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말고 참아줘. 그냥 아버지를 보러 온 거야. 이제 가자. 너희들 어디가? 아빠를 꺼내야 해. 아들들은 차갑게 떠나고 비명소리만 남겼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멈췄다. 2달이 지나고 그동안 아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점점 걱정이 되었다. 아내도 자신처럼 어딘가에 갇혔을까봐 걱정이었다. 음식이 점점 바닥에 닿았다. 창고를 뒤지다가 오래된 믹스커피 3개를 발견하고 조금씩 모아서 보관했다. 외딴 곳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창고에 보관해둔 물병이 결국 배설물로 가득 찼고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치 기적처럼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분명 사람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에 매달려 누군가가 있어. 창고에서 날 도와줘. 거기 누구 있어? 라고 소리쳤다. 발소리가 멈추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 유령이 있어. 그는 필사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이에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2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저를 풀어준다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문 밖에서 다시 들렸다. 왜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거지? 잠깐만요. 이 자물쇠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큰 돌로 자물쇠를 두드려 부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물쇠가 꽤 튼튼해서 몇 시간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 남자는 지쳐서 잠시 뭔가를 먹겠다고 하고 떠났다. 그는 절망했지만 그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불안에 휩싸였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는 마침내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안도하며 소리쳤다. 네,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도구를 가지고 돌아왔다. 돌이 작동하지 않아서 연장 코드를 가져왔다. 잠깐만. 반나절 노력한 끝에 자물쇠가 부러졌고 그는 일어설 힘도 없이 창고에서 기어나왔다. 밖에 있는 그 남자, 노숙자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그를 죽음에서 구한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정신을 차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거듭거듭 기절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노숙자가 그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죽을 한 입 베어물고 바로 토해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배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조금씩 물을 마시고 거듭거듭 기절했다. 며칠 후에야 그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힘을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경찰서였다. 노숙자는 그의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다.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니? 콩이나 먹여야지. 그는 노숙자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이 아무리 나빠도 노숙자를 따라 그가 묶인 곳까지 갔다. 그는 계속 여기저기를 헤매며 자고 먹고를 반복했고 어느새 서울 외곽까지 왔다. 갑자기 아내가 걱정되어 몰래 집 안을 헤매었다. 며칠 후 아내를 보았다. 그녀는 구급차에서 내려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정문으로 나온 아들들이 그 남자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 남자는 돈이 있었다. 꽤 괜찮아 보였고 그는 그 광경에 깊은 배신감에 떨었다. 결국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나를 그렇게 가두고 생명보험금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부자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모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는 우편함을 수색했다. 예상치 못하게도 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있었고 그는 우편물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다리 밑으로 숨었다. 거기서 우편물을 뜯어보니 그는 눈을 의심했다. 유리공장 부지가 신도시 개발에 수용된다는 통지문이었다. 거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바위처럼 얼어붙어 서서 신문에 적힌 글자와 숫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 쓸모없는 땅은 이제 그가 차지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즉시 노숙 생활을 끝내고 행동에 나섰다. 오래된 때를 씻고 머리를 자르고 새 옷을 산 후 그는 유리공장 부지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블랙박스 사업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사업이 잘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사업을 안정시키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좋은 집을 사고 노숙 생활을 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창고에 갇혀 물을 아껴 마시던 비참한 기억과 화장실에도 갈 수 없어 물병을 써야 했던 시절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복수의 시간을 기다렸다. 집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지났고 그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옛 가족을 찾아갔다. 그들은 여전히 문 잠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듯했다. 그는 집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욕실에 있는 동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손을 씻는 것을 멈췄다. 그의 가족이 들어와서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해는 정확히 5년째다. 우리 아버지는 실종 선고를 받을까? 그 남자가 실종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굶어 죽었을 테니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살아서 돌아올 리가 없다. 둘째 아들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김병준은 아들이 자물쇠를 부수며 창고 문을 열어준 후에도 깊은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울며 간청하는 아들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1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엄마와 형이 저를 붙잡아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아버지,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옆에서 막내 아들도 덩달아 아버지, 형 말 믿지 마세요. 엄마와 형이 시켜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애원했다. 아내 역시 울며 간청했다. 자기야, 우리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병주는 그들의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돈을 잃자마자 다시 돌아온 것이 눈에 보였고 그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이기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좋은 일에는 눈 감고 나쁜 일에는 등을 돌리는 게 너희들의 본성이냐? 내가 너희에게 그저 돈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냐? 큰아들을 향해 병주는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조금의 어려움으로 나를 죽이려 했니? 내가 죽을 때까지 굶기려 한 너희를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바지 다리를 붙잡고 빌었지만 그는 냉정하게 그들을 떨쳐냈다. 그들이 주차장까지 따라와 울부짖었지만 병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떠났다. 백미러에 비친 그들의 절박한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지만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지금 그는 새로운 가족을 꾸릴 마음이 없었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건강을 챙기며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창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노숙자와는 깊은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 노숙자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함께 체스와 바둑을 두고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병주는 진정한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했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